예, 금방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한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기자동차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최신 기술이라고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그와 같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완속 충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받은 것을 배터리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와 감속기에서 구동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전기 자동차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충전을 할 때 완속 충전기뿐만 아니라 급속으로 배터리로 다이렉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속 충전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급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 모터, 감속기에 의해서 구동하는 것은 일반 전기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급속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제 배터리의 전기가 부족할 경우 발전기, 엔진, 연료통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와 같은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수소 전기차.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들으실 건데 그것도 배터리는 기존의 전기차가 큰 배터리, 플러그인이 조금 작은 배터리,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그보다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모터는 동일한 것을 이용을 하고 감속기와 같은 형태는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엔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료인지 스택에 있는 그와 같은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것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터와 엔진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을 동력 전달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수소 전기차가 하나의 동일한 기술 공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부분인데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모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충전기, 배터리, 모터라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저희가 전기자동차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공이 기계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의 부분을 주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하면 주로 물통에 담겨 있는 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넣는데 충전기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모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도꼭지로 또 나가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충전기라고 하는 부분은 킬로와트, 즉 출력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라는 것은 얼만큼 많은 양이 담겨 있느냐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에너지 양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또 사용하는 것, 즉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충전기와 모터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단위 그리고 배터리는 킬로와트 아워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킬로와트 슬래시 아워를 쓰시는 분이 있다든지 모터를 킬로와트 아워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미리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0kW 충전기를 1시간 충전한다 하면 이론상으로는 배터리를 50kWh를 충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를 20kW급 모터로 출력으로 2.5시간을 주행을 했다 하면 이론상으로 50kWh의 배터리 용량이 다 방전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배터리 용량이라는 것이 주행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기차의 세대를 구분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1세대의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레이부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까지 배터리 용량으로 소트를 쭉 해서 보면 주행거리가 약 100km에서부터 한 170km 정도 되는 데까지 상온 그리고 저온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한 130km 정도 될 때까지가 주행거리가 되는
그리고 배터리 용량 자체는 한 16에서 28 정도 되는, 즉 30kWh 용량 이하가 되는 부분이 1세대 전기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2세대 전기자동차는 BMW i3와 같이 42.4kWh부터 85까지 기존에 비교해보면서 약 3배 이상의 되는 그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행거리도 250에서 500 정도, 저온 같은 경우도 106에서 한 440까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2세대 전기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은 단지 킬로와트아워의 용량에 따라서만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1세대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비용 단거리입니다. 즉 GM 니산 리프라든지 복스바겐 이골프라든지 실제로 한 80에서 한 160 정도 되는 이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거리를 하면서 한 6만 불 이하에 있는 이와 같은 저비용의 단거리인 부분을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똑같은 기간에 실제로 고비용 단거리 테슬라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한 300에서 400km 정도 달릴 수 있으면서 가격은 이렇게 높은, 즉 이런 축을 따르고 있는 이 부분이 똑같이 1세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는 다음과 같이 주행거리는 긴데 가격 자체는 싼, 즉 실제로 배터리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주행거리에 거의 비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1세대고 이걸 2세대라고 제가 보고 있고,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2세대 이후에 3세대 이런 것은 아직 없고 다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전기자동차 주행 목표는 무조건 길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1993년에 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처음 전기자동차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했던 국가과제, 국내에서 최초의 전기자동차 과제로 수행했던 부분입니다. 95년에 G7 과제라고 하는 부분의 개발 목표는 최고속도 120km, 이충 주행거리 300, 그리고 프레임은 당연히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그리고 차체는 FRP 차체를 만들고 납축전지에 야간에 8시간 충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이 그때의 목표였습니다. 그때도 300km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주로 낮 시간에 충전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할 납축전지를 이용해서 8시간 밤에 충전한다.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2019년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의 로드맵을 보면 2020년에 주행거리가 400km, 그리고 2025년까지 600km, 뭐 이미 이 정도 되는 것들을 많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행거리 아까 같이 주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이렇게 저온에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도 함께 포함한 부분을 주행거리 이야기하고, 이 이후에는 2026년 이후에는 600km 이상이 되는 거, 그리고 전비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큼의 주행을 할 수 있느냐 6.02였는데 2025년에는 6.5 그리고 2026년부터 한 7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충전도 한 200kW급 충전을 하는 것을 400 정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600km 이상 정도의 어떻게 보면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배터리 뭐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양극과 음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을 통해서 충방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전기가 저장을 했다가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해질 중에서 양극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리튬 계열의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리튬 계열의 산화물은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들을 다음과 같이 스파이스 차트에 의해서 구분을 해보면 코스트, 그리고 비에너지, 그리고 비출력, 그리고 안전, 그리고 성능, 그리고 수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배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즉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옥사이드, 즉 NCM 배터리라고 하는
국내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배터리고, 그리고 리튬 이온 포스페이트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배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NCM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성분이 함량이 증가할 때 장점과 단점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즉 니켈 함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용량이 커지는데 열화학적 안정성이 감소하고, 코발트의 함량이 증가하면 사이클 특성은 향상하는데 가격이 비싸지고, 망간 함량이 증가하면 안정성이 향상하는데 에너지 용량은 감소하는, 즉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발트라는 것 자체가 어디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코발트를 좀 줄이고 그리고 니켈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배터리를 만든 것이 NCM 비율을 각각 622 배터리로 하면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6대 2대 2로 만들고, 그것을 요즘에 나오는 것은 8대 1대 1을 더 요즘에 나오는 것은 9대 0.5대 0.5 이렇게 NCM 중에서 니켈 화중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화학적 안정성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그 전기 이륜차 배터리들이 불이 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버스라든지 내지는 테슬라 뿐만 아니라 현대 차들도 이와 같은 많은 화재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 저는 이제 업무를 요즘에는 국제 전기자동차 표준 쪽 개발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표준에서 불이 나는 것은,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얼마큼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같이 배터리를 불을 일으키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캐빈 내로 그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표준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열 폭주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리튬 3원계 배터리를 하는 부분과 인산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3원계 같은 경우는 코발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리튬은 코발트 대신 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원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와 그리고 무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산철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과 수명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장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쪽도 많이 이와 같이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주로 에너지 밀도 높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분리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액체 전해질을 넣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이 전해질 자체를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드는 기술로서 실제로 2027년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2027년, 30년에 SK 이노베이션에서 양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대차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업체의 1억 투자, 또한 토요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까지는 전기자동차 쪽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한방 노린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고, 하다못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배터리 데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정도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배터리 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셀을 여러 개를 모아서 배터리 모듈로 만들고, 실제로 이 모듈이라는 것은 배터리 셀에 대한 모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듈들을 통해서 다시 그 모듈을 여러 개를 엮어서 다음과 같이 팩을 만들면
외부의 케이스와 같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배터리 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팩은 컨택터라든지 릴레이, 퓨즈, 센서 다양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쿨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쿨링 같은 경우는 이전에 12V PHEV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감으로써 실제 냉각을 시키는 부분이었지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외부의 어떤 손상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 요 내부로 액체가 들어감으로써 실제로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셀 사이드 쿨링이라고 하는 실제 주변으로 액체를 흘려물어서 냉각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쉐이비 볼트에서부터는 셀 바텀 쿨링이라 해서 바텀에서 아래 부분에 쿨링을 넣고 그 중간에는 이와 같이 얇은 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 같은 것을 넣고 그것에서 접촉에 의해서 냉각을 하고 아래 부분에서 실제 냉각을 취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좀 안전한 그와 같은 배터리 냉각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같이 BMS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 배터리 팩에서 온도, 전류, 전압들을 다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과충전이라든지 과방전 그리고 고온과 저온을 방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현재 BMW i3는 각형,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원통형, 12V 같은 경우 파우치형과 같이 다양한 장단점에 의해서 각각에 대한 업체에 어떻게 보면 셀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모델 S에 있는 원통형이라는 게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와 같은 1860이나 2170 배터리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 가격을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테슬라 모델 S 쪽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가장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DOE에서 배터리 분야의 에너지 밀도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2012년에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을 킬로와트아워당 약 500달러에서 킬로와트당 125달러 정도로 10년 만에 코스트를 한 4분의 1로 줄이고 또한 사이즈도 2분의 1 그리고 웨이트도 2배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이하로 줄이는 이와 같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깃을 되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1700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 같은 경우 약한 현재 킬로와트아워당 125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셀은 2016년에도 한 100에서 150 킬로와트아워 정도 발표를 했고 실제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아직은 190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 팩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가 팩토리 같은 걸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2020년 9월에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본인들은 이렇게 돼 있는 목표치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55달러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배터리를 그 가격을 낮추게 하는 또 좋은 방법을 하나는 배터리를 재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이미 15만 대 이상의 전기 동력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중 닛산 리프라든지 시보레 볼트 같은 PHEV 테슬라 차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차량은 실제로 배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80% 정도의 그러니까 SOC에서 80% 정도만 남는 SOH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후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ABB에 인클로저에 집어넣어서 그리드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연장을 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16kWh의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50kWh의 공랭 방식을 이용한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모듈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싱크로즈를 새로 만들므로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BMW에서도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ESS를 한 것을 이 제주도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저장소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와 같이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그 혹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ACA 그 전 과정 평가라는 곳에서 배터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용량은 당연히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서 30에서 60으로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 밀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물론 국내에서는 NCM을 이용하고 있고 중국은 인사철을 이용하고 있고 중국도 국내의 NCM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와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냉각 방식도 순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단순한 핀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서멀 러너웨이 같은 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한 연구 개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이용에 대해서는 차량용을 ESS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배터리 시스템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전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충전 모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배터리의 충전 모드는 다음과 같이 왼쪽을 셀 전압으로 보고 그리고 전류를 다음과 같이 보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0에서부터 100% SOC 값을 보고 있습니다. 즉 얼만큼 0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곳에서 100%까지 채워지는 그와 같은 배터리 에너지 양을 보고 있고 거기에는 시간을 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40분, 여기까지가 2시간 20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맨 처음에 전기를 충전을 하게 되면 CC 모드, 즉 콘스턴트 커런트입니다. 전류가 동일한 값, 즉 최대 이와 같은 전류 값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배터리의 팩에 CC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CC 모드로 들어가서 전압이 일정한 값으로 되면 이 상태에서는 다음은 콘스턴트 볼티지, 전압이 일정하게 되는 CV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가던 전류는 점점 줄어들면서 이와 같은 값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CC 모드가 급속 충전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만속까지 사용할 때 쓰게 되고 일반적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에서 끊는 이유도 이 정도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완전히 완속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충전 상태라고 하는 SOC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배터리 용량이 있다면 배터리 중에서 이것까지 다 써버리고 나면 더 이상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 부분이 늘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써도 이 정도까지는 더 이상 못 쓰게 BMS에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BMS에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 쓰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SOC가 점점 여기서 0%에서 점점 올라 100%까지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OC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0에서부터 한 80% 정도까지의 부분에 내용을 많이 쓰고 있고 충방전을 할 때도 실제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에서 80을 통해서 왔다 갔다 충방전을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50에서 80으로 왔다 갔다 충방전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이와 같은 것과 이와 같은 것은 충방전 횟수는 이것이 훨씬 많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경우 이렇게 크게 충방전을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텐트볼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배터리가 죽고 다시 충전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충전하려고 하는 게 리튬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주로 자주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또 충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C레이트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레이트는 배터리의 에너지량과 배터리의 충전 출력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해서 50kWh의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실제로 일시로 충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레이트가 일시다 하면 일시에는 30분 동안 50%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1시간에 동안 100%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1시간에 100%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1시간이 아닌 110분이 60분이 아닌 110분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이 CCCV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시냐 이시냐 이와 같은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리튬 배터리는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2C 정도입니다. 이것을 3C, 4C 계속 하면 좋긴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에 어떻게 보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최대 2C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20에서 80% 정도까지 넣을 때 한 20%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기사 같은 걸 보실 때 많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용 충전 인프라는 많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배터리를 직접 DC에 DC로, 이것도 DC고 이것도 DC로 바로 넣는 것이 급속 충전기라고 하고, 이 DC 배터리를 여기에 있는 합재형 충전기에서 AC를 받아서 DC로 해주는 이와 같은 충전기를 거쳐서 하면 이것이 와속 충전기와 이동용 충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속 충전기와 이동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 계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력 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kg에 7.7kg, 3.2kg라고 하는 값을 주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용 충전기 같은 경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뭐 이렇게 주유소에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값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기 위한 어떤 콘센트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보도 자료에서는 주차 변수의 50분의 1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를 의무화를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이동용 충전기를 만약 지하에 있는 벽 같은데 위치해 놓으면 그곳에 꼽아서 이제 이와 같이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하에 있는 곳에 함부로 이거 꼽아서 쓰게 되면 전기를 어떻게 보면 훔쳐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전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나 충전이나 이와 같은 것을 눈치 안 보는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가 현재 지금 개발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 부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충전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6시간 이상은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 태그를 하고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충전한 사람들한테 과금이 되는 그와 같은 계량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에서 주로 많이 설치되는 7kW 정도의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급속 충전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부에 다니면서 마치 주유소를 이용하는 같이 충전을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50kW급에서는 커넥터가 AC3상, DC 차데모, DC 콤보라고 하는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커넥터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100kW부터는 DC 콤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커넥터 밖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전 속도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거리 약 400km 수준으로 해서 배터리 80%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커넥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인프라를 갈 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7년에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SM3라든지 레이라든지 스파크에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충전 방식을 하나의 방식으로 콤보 1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쓰고 있고, 콤보 1으로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0kW, 200kW, 400kW는 다 콤보 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
실제로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충전기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는 지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kW급에 대한 전기형체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19년에 서울도심에 100kW급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가 첫 선을 했다. 그전에는 50kW급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100kW급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2019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국제표준회의를 가다 보니까 2018년에 이미 이와 같이 100kW급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400kW급 즉 1000V에 400A 정도 흐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커넥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충전 커넥터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50kW급에 비해서 400kW급의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순행이 아닌 그냥 공랭으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순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넣고 이 주변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폭스바겐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공랭보다는 당연히 물이 주변에 흐르기 때문에 물과 전기와 이와 같은 온도 상승, 화재 같은 것이 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350kW급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 3분 동안에 100km.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항상 그 SOC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가장 빨리 하더라도 20분 정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2, 3분 동안에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이와 같이 조그만 그와 같은 그러니까 C값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주행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분에 200km 주행한 이와 같은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상으로 더 큰 충전기가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터리 용량 자체가 확실히 더 늘어날 거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편리성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이 오히려 이와 같은 곳에서는 무선 충전이 주변에 두기만 했어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이 있는 것 같이 전자기 유도 방식이 아닌 자기 공명 방식으로 실제로 자동차가 아래에서부터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기 공명 방식의 충전 시스템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올레브라고 했던 온라인 전기자동차에서 사용이 됐던 그런 방식인데 그때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부분으로 워낙 급격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는 했고 그리고 실용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외국에서 올리브 비슷한 방식의 것을 다시 채용을 하고 2011년 영국에서 시범 운행을 통해서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선 충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서 다이나믹을 하는 즉 정차시와 다이내믹한 것 같은 충전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카이스트에서 국제회의를 참가를 하고 있고 지금 시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퀄컴이나 내지는 근흥돼서 6.6kW와 50kW에 대한 충전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차들은 오면 그와 같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귀찮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충전하는 급속 충전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집에 오게 되면 집에서는 그냥 오면 밑에서부터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태버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자동으로 충전하게 되는 이와 같은 버스의
대한 팬토그래프 형태의 충전 시스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테슬라의 로봇 충전 시스템, 뭐 이렇게 그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다음과 같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이러한 로봇 충전 시스템도 국제 표준에서 어떻게 전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2G라고 하는 부분, 기존에는 전기차가 전기를 단지 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사용을 했지만 닛산 리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닛산 리프와 전기자동차를 하나의 ESS, 즉 전기자동차의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한 리프트 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서 충전을 한 전기를 비상시 이렇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6.6kW의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고 표준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충전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고 충전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국제 표준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 세 가지 중국까지 포함한 네 가지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전 세계가 통합으로 표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것을 제품을 그 차량을 만약 수출을 하면 외국에서 똑같은 제품에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 세계 공통 표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수압형하는 방식도 있지만 팬토그래프에 의한 그와 같은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모터 시스템입니다. 모터의 최대 출력에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부분이 가속성능이고 또한 등판 능력이 모터의 최대 출력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충전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량에 비례하고 있는데 즉 모터의 최대 출력에 가장 비례하고 있는 두 가지가 다 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계좌 건선형 동기전동기라는 세 가지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나의 영구 자석식 동기전동기라고 하나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세츄레이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류 전동기에 의해서 브러시리스 쪽 하는 부분은 네, 그냥 넘어가고 브러시리스에서 이와 같은 구동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용 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모터는 이와 같은 배터리에서 스위칭 소자에 의해서 스위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부분이 인버터 부분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을 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기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버터 시스템은 전력전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전자 쪽은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스위칭을 위한 IGBT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자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고정자가 다음과 같은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헤어핀 타입이냐에 따라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연구들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새로운 기술들이 더 이상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전자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V 형태 그리고 이중 형태 다음과 같은 자석을 넣는 방식들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터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 일정한 값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부분은 기존의 페라이트 자석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네오디듐 자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디듐 자석이 고온시 보잘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비싼 히토류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가격에 의해서 매우 고가인 그와 같은 자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오디듐 가격에 비해서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디스프로슘을 함께 섞어서 실제로 자석에 쓰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와 같은 부분이 재료에 어떻게 보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 요소수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예전에 2021년에 실제로 중국발 이와 같은 자원 부족으로 자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의해서 히토류가 많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히토류를 저감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자석이 아예 없는 이와 같은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 자석이 있고 그와 같은 부분을 아까 연구자사시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구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일체화 기술, 특히 이제 이와 선이 나와 있을 경우는 EMI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걸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체화하는 기술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와 같은 전기자동차들도 많이 일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터의 열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테슬라 모델 S에서 그거를 정점으로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프레임으로 당연히 수동식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고정자 부분에 다음과 같이 에폭시 몰딩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열을 이쪽을 통해서 이 선에서 발생한 열을 이 몸통을 통해서 외부로 쉽게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또 샤프트조차도 중공용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도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이와 같은 열 관리 기술을 보였습니다. 또한 SRC 기반 인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또 43% 6kg에 해당하는 효율 향상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일 모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국제 표준이나 국제 연구하는 부분에서 인일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한 군데 정도밖에 지금은 못 봤고 그리고 인일이 실제로 냉각이라든지 모터 내구성에 대한 저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자율주행 같이 자율주행 중에서도 저속으로 가는 그와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기술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17년 전기 자동차 심포지엄에 나온 거는 1단 기어보다 2단, 4단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하는 팀이 있고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트럭이나 이런 거 외에는 아직은 이런 감속기를만 이용하는 부분이 주로 아직까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열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환경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제 상온에 비해서 저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특히 뭐 40%가 넘는 이와 같이 떨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20% 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온에 비해서 저온이 거의 10%도 안 떨어지는 그와 같은 차량들도 나와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전기 자동차용 플랫폼은 그전에는 아까 개조차 위주로 나왔지만 이제는 많은 업체에서 전기차 플랫폼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S 같이 앞에도 트렁크, 뒤에도 트렁크에 있는 이거 트렁크라고 이야기하는 엔진을 최대한 밑에 모터와 감속기를 이렇게 뒤에 넣음으로써 앞뒤에 이와 같이 트렁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V2 뭐죠? 네, V2L이죠. V2L 기능이라고 하는 그 같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 같은 기능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전동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동화에 의해서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이라든지 가속이라든지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사운드를 바꿈으로써 실제로 BMW의 M5와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칩부를 제공을 하면 본인에 있는 그 차량을 튜닝을 해서 이렇게 다른 차와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이와 같은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